1편에서 우리는 지표가 숨기고 있는 서민 경제의 처절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금융시장과 자산 가격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걸까요? 고금리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누가 이 방파제를 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2부에서는 그 거대한 방파제의 실체인 유동성의 마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준과 재무부가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뒤에서 벌이고 있는 위험한 게임, 그리고 그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진짜 공포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는 5%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 금리라면 시장은 이미 차갑게 식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은 마치 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뜨겁습니다. 이건 시장의 자생력이 아니라 인위적인 산소호흡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겉으로는 긴축을 외치며 돈줄을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이름도 생소한 온갖 긴급대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작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시스템이 붕괴될 뻔한 순간 연준은 BTFP라는 긴급 자금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은행들의 부실한 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며 돈을 빌려준 것이죠. 이건 긴축이 아니라 사실상 변칙적인 돈풀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시장에 풀린 돈은 다시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연준이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식히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뿌려 시장을 떠받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숨은 조력자는 영래포 자금입니다. 시장에 넘쳐나던 단기 유동성인 영래포 잔액이 최근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돈들이 국채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며 고금리의 충격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법의 지팡이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 역시 이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아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자 재무부는 장기채 대신 단기 국채 위주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금리 부담을 억지로 낮추기 위한 일종의 꼼수였습니다. 단기 국채 비중이 이토록 높아진 것은 역사적으로 위기 직전에나 나타나던 현상입니다. 당장은 금리를 억누를 수 있지만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더 높은 금리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재무부는 지금 미래의 안전을 담보로 현재의 평온을 사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짜 폭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2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도심의 오피스 빌딩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그 가치는 처참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중소형 지역 은행들이 들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금리는 높으니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폭탄이 터진다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연쇄도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은행 앞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순식간에 돈을 옮기죠. 지역 은행의 건전성에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 빛의 속도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진짜 이유는 물가가 잡혀서가 아니라 이 은행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는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를 계산하는 방식인 자가 주거비 지표는 실제 시장의 임대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물가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서민들은 매일 먹는 빵값과 기름값에 허리가 휑합니다. 정부가 물가가 안정됐다고 발표하는 날에도 마트의 가격표는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숫자가 대중의 고통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지표 역시 연준의 훌륭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로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연준은 이 가짜 고용지표를 근거로 경제가 튼튼하니 금리를 높게 유지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잡히지 않은 물가가 다시 폭발할까 두렵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은행과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까 공포스럽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말로 시장을 달래며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연준은 경제의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금리를 이토록 가파르게 올리고도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연착륙이라는 말은 시장의 패닉을 막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수술은 시작되었는데 환자에게 아프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빚은 이제 3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산이 고금리라는 열기를 만나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금융시장은 이제 유동성이라는 마약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중독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준이 조금이라도 돈줄을 죄려는 기색을 보이면 시장은 발작을 일으키고 연준은 다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규제의 눈을 피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역시 거대한 위협입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파생 상품들은 금리 변동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질지 연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위기는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 무언가 부서져서 금리를 급하게 내리기 시작할 때 터졌습니다. 금리 인하는 경제가 좋다는 신호가 아니라 비상벨이 울렸다는 신호입니다. 정부는 튼튼하다고 말하고 연준은 통제 가능하다고 말하며 지표는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뒤에는 붕괴를 막기 위한 처절한 조작과 개입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실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유동성의 마법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눌러놓은 금리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순간 가면은 벗겨지고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거짓말로 위기를 덮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 설계된 연착륙의 결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 것인지,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 붕괴의 신호탄은 어디서 쏘아 올려질 것인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작할 때 우리는 보이는 숫자가 아닌 그 손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진실은 항상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진실을 보는 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